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되게 죄송해요. 왜냐하면 도시선교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좀 서기에 좀 죄송한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땀 흘리면서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더 들어야 되는데 제가 학자라는 이유만으로 첫 자리에 서서 일단 도시선교에 대한 개괄적인 그런 이해, 또 어떤 흐름 가운데 지금 도시선교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맥을 짚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졸릴 거예요. 그래서 졸지 마시고 또 잘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도시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21세기가 선교의 시대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우리가 이제 그 근대 선교의 중흥기를 지나고요. 또 특별히 20세기에는 기독교 복음이 이제 서구를 넘어서서 제 3세기까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부흥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이에 기독교 지형이 굉장히 많이 이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인 그 필립 젠킨스는 기독교 지형이 이제 서방부에서 남반부 기독교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독교의 중심축이 서구 중심적인 그런 선교에서 아시아나 또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새로운 대륙으로 이런 부흥의 물결이 흘러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전히 기독교 운동 또 어떤 선교 전략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여기에 대한 많은 노하우들을 전수하고 있는 그 추구는 아직까지 옮겨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일고 있는 미셔널 처치 운동, 선교적 교회 운동을 통해서 지금 사실은 각 교회와 또 이런 선교 운동들이 새로운 퍼스펙티브 안에서 이런 것을 조율하고 또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도시선교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이 도시선교에 대해 제가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 먼저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저희 좀 어떤 그 학문적인 여정과 좀 맥을 좀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00년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와서 이제 플러신 학교에서 선교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석사 과정하고 박사 과정을 이렇게 마치게 되었는데 플러신 학교에 제가 있을 때 그 외에도 제가 한 8년 이상 이제 풀타임으로 교수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너무나 다양한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현장 이야기를 듣고 이 선교가 장난이 아니구나, 그리고 진짜 로맨틱한 그런 선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배우게 되었고요. 또 동시에 선교 이론과 원리와 또 방법론과 전략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배우면서 선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이해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가장 큰 어떤 그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선교라고 하는 것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세상이 변화하고 문화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유연성을 가지고 또 정말 성령에 민감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도전들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있는 이 지역 가운데에서 북미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면서 새로운 교회 운동을 살펴보고 또 연구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계속 썼던 책들이 이머징 교회 운동이나 또 선교적 교회 운동이 기반을 해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 운동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뭐 리폼 처치나 리뉴 처치나 또 처치 시프트 또 리띵크 처치, 뭐 리프레시 처치 뭐 이런 교회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연구들을 계속 해오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이 변화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세상과 연계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도시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이런 여정을 간략하게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가는 이런 내용과 관점들이
어떻게 보면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리서치를 하면서 얻게 된 그런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 중심적인 연구를 해왔다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편으로는 어떤 특성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한성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제가 보았던 대부분의 교회 연구들은 서구 교회 또 서구 교회 영향을 받은 서구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 또 한국에 있는 이런 교회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한편으로는 하나의 그 연구의 전 제한성이고 한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선교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도시선교가 왜 중요한가? 도시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이 정답입니다. 선교가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냐면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교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날 도시 선교가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인구의 그 급증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인구의 급증을 통해서 이 도시가 메가시티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동시에 이것이 국제화를 통해서 도시가 계속 새로운 얼굴로 우리에게 탈바꿈을 하면서 좀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에 보면 이 도시가 메가시티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보일 텐데요. 보는 것처럼 2016년도에 1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전 세계적으로 512개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이게 2030년이 되면 662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100개, 150개 이상의 100만 명 이상이 되는 도시가 생길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1000만 명 이상이 되는 거대 도시, 정말로 메가시티죠. 이것들도 역시 지금 현재는 31개가 있는데 10년 후에가 되면 약 41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전문가들 합니다. 또 동시에 이제 500만에서 1000만 정도 되는 이 거대한 도시들도 역시 많이 있는데요. 약 45개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급격한 도시화가 얼마나 빠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감지할 수가 있고 21세기 말이 되면 약 전 세계 90%의 인구가 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 지금도 이미 약 50 몇 %의 사람들이 지금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거의 한 80%에서 90% 이상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얼마나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게 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도시화와 어떤 도시성을 연구할 때 약간 서구화된 국가들과 제3세계의 도시화를 좀 나눠서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도시선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각 그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큰 카테고리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특별히 이제 남반부에 위치한 그런 국가들을 한번 보면 대부분 이런 도시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게 됩니다. 슬럼가나 판잡촌에 살고 있는 인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차트에서 본 것처럼 하비콘이 연구를 했던 건데 오래된 데이터이긴 합니다. 이디오피아의 그 아다스 아바바 같은 경우는 약 79%, 또 카사블랑카는 약 70%, 또 킨샤사는 65%의 주민들이 빈민입니다. 또 나이로비 다카의 거주인 중에 약 3분의 1 정도 되는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공중묘지 근처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마닐라의 38%, 멕시코시티의 약 270만 명, 또 페루 리마 도시 인구의 절반이 임시 거주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수치는 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렇지만 선교지에 가보면 이 수치가 굉장히 크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여전히 많은 도시 인구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빈민가에 살고 있고 이런 그 가난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약 30%의 세계 인구가 이렇게 빈민 지역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세계의 선교는 특히 도시 선교는 어떤 기반 위에서 사역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서구화된 도시는 어떨까요, 여러분? 사실 서구화된 도시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굉장히 많이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도시 선교를 연구해온 이런 자료들을 제가 쭉 살펴봤더니요, 이제까지 서구화된 도시의 그 선교는 주로 도시 공동화 현상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사역도 그렇게 되어 왔고요. 그러니까 도시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시가 계속 발전해 가면서 도심 지역에 사람이 살지 않고 거주지를 도시 외곽으로 가는 현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도심 중심에는 텅텅 비어 있고, 그리고 외곽 지역에 새로운 거주지가 생기는데, 이 도시가 계속 발전하면서 높은 빌딩이 생기고 공해가 많아지고 뭐 열섬 현상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들어와서 이제 생활권, 상업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같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도시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렇게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도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냐면, 도시 중심부는 홈리스들이 거하고 또 각종 마약과 알코올 중독, 또 범죄와 매춘이 기승을 부리는 그런 공간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가 살고 있는 이제 로스앤젤레스도 보면 통계가 믿을 수 없는 통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홈리스가 몇 명이 될까? 몇 명이 될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다. 몇 명 정도 되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네, 박사님 너무 세시네요. 네, 이런 분들이 계시면 강의가 불편해요.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홈리스로 구분이 됩니다. 사실 5만 명도 엄청나잖아요. 5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에 있다고 하면 사실 그 도심에 가면 LA는 걸어서 다니면 안 되는 도시예요. 그만큼 위험하고 또 정말 무서운 그런 공간이죠. 그렇게 많이 이제 사회가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도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범죄가 많아지고 역기능적 그런 모습이 많아지다 보니까 선교의 역량이 이렇게 도시의 어두운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사실이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초기에 도시 선교의 패러다임, 이것은 이제 주로 약자들을 돕는 사역이 주로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빈곤층과 또 약자를 위한 사역들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 사역은 어떻게 보면 도시 선교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부터 바로 시작된 운동이에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 19세기에 영국에서 도시 선교 개념이 처음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전도자들이 도시에서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개종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돌보는 사역들이 같이 동반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8세기의 웨슬리나 또 조지 휘필드 같은 이런 대표적인 전도자들이 유명한 사람이죠.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회적인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역을 계속 이어갔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19세기에 들어오게 되면 뭐 윌리엄 브루스나 또 그가 세운 구세군의 사역에 의해서 이런 그 교회가 사회를 섬기는 사역들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사역했던 뭐 D.L. 무디라든가 아니면 아서 피어슨이라든가 A.B. 심슨 같은 이런 전도자들도 역시 전도를 하면서 도시의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이런 사역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복음 전도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초기에 이런 약자들을 돌보는 사역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또 함께 하면서 나타났던 그런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좀 더 사회 복음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경향성을 더 띠게 되는데요.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금방 오실 거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관심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개종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회적인 변화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는 흐름이 강력하게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20세기 이제 초반, 중반, 후반을 이렇게 오면서 그런 흐름이 굉장히 강력해졌는데, 그럼 아마 세계 교회 협의회 WCC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WCC 같은 이런 단체들이 사회적인 불평등과 부조리로 인해서 억압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후원하는 것들, 또 동시에 도시 단체들과 또 교회들과 연계해서 이런 사회적 해방을 이루는 데까지 신학적인 작업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이것이 시대적인 산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어떤 사회적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암울한 시대였거든요. 2차 그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유럽은 긴 어떤 사회적인 장기 불황을 겪게 됐고요. 미국도 1920년대부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경제 대공황이 왔기 때문에 이 사회는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사회를 돌보고 또 회복시키는 사역을 했던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이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것이 이제 이 신학화 작업과 함께 동반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국에 1970년대, 80년대에 교회 성장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교회가 했던 사회적 활동을 보게 되면 당시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런 권리를 빼앗기고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데 교회가 굉장히 많이 애를 썼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시키고 또 정치적인 억압을 해방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런 사회적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 해방신학이나 또 민중신학 같은 이런 좀 자유주의적 신학 위에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변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큰 전환을 이루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로잔 운동이에요. 1980년대에 스위스 로잔에서 복음주의권 교회들이 함께 모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복음주의권에서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이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이 득세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회복음은 거부하는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교회는 뭐냐면 순수하게 복음전도만 해야 된다. 이것이 주를 이루었다가 이제 1980년대에 로잔 운동이 발생하면서 균형을 잡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사회복음적인 요소를 대립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요소를 우리가 잘 인브레이스하고 또 포함을 시켜서 이제 균형을 잡는 이런 흐름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냐면 이제 여러 도시선교 단체나 또 기관이나 또 학교나 이런 곳에서 도시선교에 대한 좀 전략적인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정말 왜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접근을 통해서 좀 더 체계화되고 또 실제적인 그런 새로운 방법론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초기의 패러다임은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 개척을 통해서 단체를 설립하고 또 이걸 통해서 도시로 이주한 그런 노동자들 또 빈민들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섬기는 사역이 주를 이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세 가지, 네 가지 관점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신기한 게 한 명도 안 졸고 있어서 제가 되게 신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약간 졸릴 내용인데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다 부르는 건 아니겠습니다. 자, 신학적인 측면에서는요,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정도,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첫 번째는 뭐냐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 복음의 강조를 두는 자유주의가 있었고, 또 복음 이외의 다른 활동은 2차적인 어떤 것으로 보는 정통주의 신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도와 사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동등한 파트너로 보는 어떤 통전적 신학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통전적 신학에 대해서도 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세그레브라고 하는 신학자는 복음 전도와 사회 복음을 아주 완벽한 동등성상에서 보는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복음의 우선권을 두지만 이 사회적 활동과 섬김을 거의 파트너로 보는,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복음주의권에서 도시선교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저는 이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사회 변화나 변혁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 복음이 통전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전인적인 회생과 그런 회복,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복음 우선주의적인 그런 사역이 더 맞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셨어요. 제가 너무 신기하고 있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도시의 어떤 흐름 가운데서 도시 선교는 계속해서 그 전략을 바꿔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이제 도시 사역의 새로운 얼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도시가 변화가 되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도시에 대한 개념이 점차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회 문화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또 새로운 경제적 환경이 더 많은 부와 또 활력을 도시에 불어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구 공동화 현상으로 텅텅 비었던 도심지가요, 다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매력적인 곳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도시 사역을 연구하다 보면 그 도시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얼바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얼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시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적인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도시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굉장히 네거티브한 그런 인상을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뭔가 그곳에 살고 싶은 어떤 그런 어떤 밸류를 제공하는 곳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제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만 해도 처음 거기 교회를 개척한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시가 텅텅 비어서 사역이 홈레스 사역만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왔더래요. 그러면서 한 분이 전화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도시 사역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도시가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지 알고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도시에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오고 있다고. 제가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조사를 해보니까 말 그대로 도시가 리모델링이 되면서 과거에 버려졌던 그런 건물, 또 공장 건물 이런 것들 다 아파트로 바꾸고 로프트가 생기고, 그러면서 뭐 연봉이 10만 불, 20만 불씩 드는 젊은이들이 도시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도시에 가보면 뭐 LA도 한 곳은 홈리스트 잔뜩 모여있지만 또 그 한 블록만 더 가면 너무나 매력적인 커피숍들이 쫙 있고, 또 예술적인 그런 뮤지엄들이 있고, 굉장히 가서 즐기고 싶은 그런 문화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런 어떤 도시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계층들을 끌어들이면서 도시가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도시가 서로 도시끼리 어떤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도시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 개념, 또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문화가 이제는 도시성을 대변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가난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만이 이 도시의 어떤 한 이미지로서 나타날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는 다양한 인종과 계층과 세대로 구성된 독특한 여러 서브컬처, 하위 문화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었고요. 과거에는 이 도시를 이야기할 때 멜팅팟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활활 끓고 있는 용광로에 뭔가 집어넣으면 다 믹스가 타가지고 믹스가 되잖아요. 녹아가지고 멜팅팟 이론인데, 이제는 그런 멜팅팟 이론이 아니라 그 도시화가 아닌 거대한 그 공간 안에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서로 모자이크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 도시의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도시선교의 방향과 전략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게 되냐면, 이제 한편에서는 도시라고 하는 이렇게 개변화되고 또 개성화되고 어떤 파편화된 그런 도시의 특성을 살펴야 되고, 또 동시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선교를 어떻게 펼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적인 부와 또 편리로 대표되는 문화와 더불어서 이 안에 도시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인간의 소외와 또 고독,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특별히 끊임없는 진보와 발전은요, 도시 안에 경쟁과 또 생존 문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시는 여전히 빈부격차가 있고 또 인종차별이 있고 생태계의 파괴가 있고 관계와 공동체성이 붕괴되고 있는 그런 아주 어두운 단면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도시에 다양한 그림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저희 강의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도시의 세계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요즘 한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거 사실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변하죠. 왜냐하면 사실 예전의 도시화 현상은 지방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골은 통통 비고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의 도시화 현상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함께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의 도시로 사람들이 이주하는 현상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 되게 즐기잖아요. 모든 음식이 다 있고 또 모든 문화가 다 같이 있고 거기서 함께 다양성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문화들. 근데 여러분, 이거 선교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과 변화의 어떤 신호를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로저 월딩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아주 흥미롭게 봤는데, 남에서 북으로 또 동에서 서로의 이주가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1040 윈도우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이주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40 윈도우에 있는 창의적 접근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나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1040 윈도우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또 전략을 짜고 또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점점점 사회는 어려워지고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선교사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선교사가 계속 추방을 당하는 상황, 지금은 더 엄격해졌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선교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새로운 도시화 현상은, 이런 국제적인 도시화 현상이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고서도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그들을 복음화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현지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엄청난 변화이고 기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도시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지속적인 어떤 큰 과제를 던져주고 있지만 동시에 선교의 새로운 문을 여는 그런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가 어디서 시작됐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도시의 현상과 공허감이 드러난 그 지점에서 선교는 시작된다. 그렇다 한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선교는 시작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지역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꿈꾸고 복음화시키고 싶은 그 나라에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선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그의 선교를 진행하고 있고 도시 선교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동참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내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